회장님, 살려주세요. 무릎을 꿇은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10년이다. 내가 이 차가운 남자의 밑에서 그림자처럼 굴러다닌 세월이 딱 10년이다. 그동안 나는 그의 온갖 더러운 뒷수습을 도맡아 하며 사냥개 노릇을 해왔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토사구팽, 나를 범죄자로 몰아 벼랑 끝으로 밀어넣는 배신이었다. 감옥만은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구걸하는 내 목소리에 한태석 회장은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그는 서리빨 날리는 눈빛으로 나를 내려다보며 은조렸다. 사문서 위조, 특수상해. 내가 저지른 죄의 대가야. 이 바닥 생리 알지 않나? 쓸모가 다한 칼은 버려지는 법이지. 그 순간 나는 떨구고 있던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공포로 가득했던 내 눈빛은 순식간에 차가운 살기로 뒤바뀌었다.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그럼 회장님의 비밀 장부를 공개하겠습니다. 순식간에 방 안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얼어붙었다. 여유롭던 한 회장의 얼굴이 미세하게 경련하기 시작했다. 저를 건드리면 회장님도 끝입니다. 그 장부 안에 당신이 세금을 탈루하고 정계에 뇌물을 뿌린 모든 증거가 들어있으니까요. 뭐라고? 이 배은망덕한 놈이 내가 내 부모 병원비까지 대주며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줬는데 나는 소리 없이 조용히 웃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증오를 억누르며 그를 쏘아붙였다. 그래서요. 그 은혜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신의 가장 깊숙한 치부까지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자리까지 말입니다. 한 회장은 당장이라도 나를 찢어 죽일 듯이 달려들 기세였지만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이 치열한 싸움의 서막은 이미 올랐다. 사람들은 나를 독종이라 부른다. 밑바닥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며 시작해 피눈물을 삼키며 이 거대한 한강그룹의 전략기획실장 자리까지 올라온 나였다. 나는 누구도 믿지 않는다. 약점을 보이는 순간 숨통이 끊기는 것이 이 바닥의 생리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나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한 회장의 충직한 신복이었다. 회의실 바닥으로 서류 뭉치를 내던지며 임원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그의 곁에서 나는 차가운 얼음 가면을 쓴 채 그를 보자 했다. 수익이 나지 않는 계열사를 가차없이 쳐내고 감성보다는 숫자를 가져오라며 소리치는 그의 모습은 20년 전 내가 잃어버린 과거를 떠올리게 했다. 사실 나에게는 죽어도 잊지 못할 기억이 하나 있다. 20년 전 서울 변두리의 차가운 철거촌에서 보일러조차 들어오지 않는 냉골 바닥을 굴러다니던 시절이다. 배가 고파 울어대던 어린 아들을 달래기 위해 나는 내가 가진 유일한 보물이었던 낡은 은색 회중시계를 아이의 손에 쥐어주곤 했다. 태엽을 감으면 구슬픈 오르골 소리가 흘러나오던 그 시계. 그것은 내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장난감이자 언젠가 꼭 성공해서 다시 찾아오겠다는 마지막 약속의 징표였다.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아이를 차가운 보육원 앞에 두고 돌아서야 했던 그날. 나는 피눈물을 흘리며 다짐했다. 반드시 성공해서 이 세상을 내 발밑에 두겠노라고. 그 복수심과 성공에 대한 갈망이 나를 괴물로 만들었다. 한 회장의 사냥개가 되어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내 가슴 속엔 오직 그 아이, 진우에 대한 죄책감만이 가시처럼 박혀 있었다. 오늘 아침 회장실 복도를 지나다 우연히 마주친 새로운 신입 수행비서 강준의 눈빛을 보았을 때 나는 묘한 전율을 느꼈다. 촌스러운 정장에 잔뜩 긴장한 어깨, 하지만 그 맑고 슬픈 눈빛은 비를 쫄딱 맞고 떨고 있는 강아지를 닮아 있었다.
나는 그에게 차갑게 쏘아붙이며 지나쳤지만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파왔다. 그 아이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애써 무시하며 집무실 문을 쾅 닫아버렸다. 흔들리면 죽는 거야. 넌 정 실장이야.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지만 벽 너머로 들려오는 선임 비서들의 가혹한 괴롭힘 소리는 내 신경을 곤두세우게 했다. 고아 주제에 운 좋게 들어왔으면 납작 엎드려 있으라는 모욕적인 말들. 쥐고 있던 만년필 끝이 부들부들 떨렸다. 밤 10시가 훌쩍 넘은 시각, 창밖의 화려한 야경을 보며 나는 다시 고독한 여왕이 아닌 고독한 늑대가 되어 있었다. 한강 다리를 흐르는 붉은 자동차 불빛들은 마치 내 가슴에서 흘러내리는 피 같았다. 아무도 나를 진심으로 기다려주지 않는 차가운 평창동 저택으로 돌아가기 싫어 탕비실로 향하던 길이었다. 복도는 칠흑같이 어두웠고 비상구 유도등의 초록빛만이 을씨년스럽게 감돌고 있었다. 그런데 내 방문이 아주 살짝 열려 있었다. 누군가 있는 건가?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으려는 순간 문틈 사이로 아주 작고 처연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째깍째깍, 띵띵띵. 그건 유행가도 아니고 기계음도 아니었다. 20년 전 내가 내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던 그 낡은 은색 회중시계에서만 나던 바로 그 오르골 소리였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이건 환청인가? 아니면 내가 드디어 외로움에 미쳐버린 것인가? 세상에 단 하나뿐인 태엽이 망가져 중간에 음이 살짝 튀는 그 특유의 오르골 멜로디. 그것이 지금 다른 곳도 아닌 내 집무실 안쪽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나는 홀린 듯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어둠이 내려앉은 방 한가운데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조심스럽게 시계를 만지고 있는 그림자. 그는 오늘 아침 내 호통에 벌벌 떨던 신입 강준이었다. 그는 왜 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가? 고아원 출신이라던 그 아이가 왜 내 가장 아픈 기억이자 유일한 증표인 이 시계를 부르고 있는 것인가? 의심과 공포, 그리고 알 수 없는 거대한 기대감이 뒤섞여 속이 울렁거렸다.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 그의 멱살을 잡고 묻고 싶었다. 그 시계 어디서 났냐고, 내 진짜 부모가 누구냐고. 하지만 그때 내 등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실장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나를 그림자처럼 감시하던 한 회장의 측근, 최 비서였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숨겼다. 한 회장과 나 그리고 신입 강준. 이들 사이에 얽힌 잔혹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이제 막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내가 그토록 증오하던 한 회장이 사실은 내 아들을 죽음의 문턱까지 밀어넣을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진정한 괴물이 되기로 결심했다. 과연 강주는 나의 잃어버린 아들 진우가 맞을까? 그리고 한 회장은 왜 강준을 이 위험한 전쟁터로 불러들인 것일까?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20년 전 그 차가운 겨울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강준의 손에 들린 그 낡은 회중시계를 본 순간 나의 시계는 20년 전 그날에 멈춰버렸다. 최 비서의 추궁을 대충 둘러대고 집무실로 돌아왔지만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했다. 20년 전 내가 내 손으로 아이의 목에 걸어주었던 그 은색 시계. 태엽을 끝까지 감으면 구슬픈 오르골 소리가 흘러나오던 그 물건이 어떻게 저 아이의 손에 있는 것일까? 나의 과거는 지독하게도 가난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한강그룹의 전략기획실장 정태수라는 이름 뒤에는 철거민 출신 막노동꾼이라는 꼬리표가 깊게 박혀 있었다. 젊은 시절 나는 아내를 병으로 먼저 보내고 홀로 아들 진우를 키웠다.
낮에는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필사적으로 버텼지만 세상은 내 편이 아니었다. 철거 용역들에게 쫓겨 차가운 길바닥으로 나앉던 그 겨울밤, 나는 고열에 신음하는 어린 진우를 안고 병원 응급실을 전전했다. 하지만 단돈 몇만 원의 접수비가 없어 문전박대를 당해야 했다. 아이의 숨소리는 점점 가빠졌고 나는 절망했다. 나 같은 놈 밑에 있다가는 이 아이가 죽겠구나. 그 공포가 나를 지배했다. 결국 나는 아이의 목에 유일한 유품인 회중시계를 걸어주며 차가운 보육원 문 앞에 아이를 놓아두었다. 꼭 데리러 올게. 성공해서 꼭 데리러 갈게. 그 약속은 20년 동안 나를 버티게 한 동력이자 나를 악마로 만든 저주였다. 나는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한태석 회장의 눈에 들기 위해 그의 온갖 더러운 뒷수습을 도맡았다. 경쟁업체를 무너뜨리고 억울한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하면서 나는 차곡차곡 권력을 쌓았다. 하지만 높이 올라갈수록 심장은 차갑게 식어갔다. 내가 세운 이 거대한 성벽 안에서 나는 누구도 믿지 않는 고독한 늑대여야만 했다. 그런데 오늘 그 성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강준이라는 이름으로 내 앞에 나타난 그 청년. 나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인사 기록 카드를 뒤졌다. 강준, 25세. 고아원 출신. 최종 학력 고졸 검정고시. 이력서 사진 속에 그는 어딘지 모르게 세상을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입양 기록을 확인하려 했지만 기록은 깨끗하게 세탁되어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의 과거를 가린 흔적이었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만약 그가 정말 내 아들 진우라면 왜 지금 내 앞에 나타난 것일까? 우연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설계일까? 나는 지켜보기로 했다. 그를 곁에 두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진실을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한 회장의 감시는 생각보다 집요했다. 한 회장은 강준을 볼 때마다 묘한 미소를 지었다. 마치 아주 재미있는 장난감을 발견한 아이처럼 말이다. 정 실장, 저 신임 말이야. 눈빛이 자네 젊었을 때랑 아주 판박이야. 도끼가 서려 있어. 한 회장의 그 한마디에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는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일까? 나는 애써 무심한 척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다. 그저 밑바닥에서 올라온 놈들의 흔한 눈빛일 뿐입니다. 금방 꺾일 놈이죠. 하지만 내 속은 타들어갔다. 회사 내에서 강준의 처지는 비참했다. 최 비서를 필두로 한 회장의 측근들은 강준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 구두를 닫게 하거나 중요한 서류를 일부러 파쇄하게 만들어 공경에 빠뜨렸다. 나는 그 광경을 목격하면서도 모른 척했다. 내 아들인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그를 감싸는 것은 나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가 정말 내 아들이라면 이 냉혹한 바닥에서 살아남을 도끼를 스스로 증명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회장의 호출이 있었다. 한 회장은 평소 애지중지하던 자신의 별장으로 나를 불렀다. 그곳은 한강변 절벽 위에 위치한 요새 같은 곳이었다. 한 회장은 나에게 독한 위스키를 건네며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정 실장, 이번 비자금 장부건으로 검찰 조사가 들어올 것 같아. 누군가 하나 독박을 써줘야겠는데 자네가 적임자를 하나 골라봐. 그의 눈은 이미 강준을 향하고 있었다. 신입이고 연고도 없는 고아. 사고사로 위장하거나 범죄자로 몰아넣기에 가장 쉬운 먹잇감. 나는 잔을 쥐고 있던 손에 힘을 주었다. 내 아들일지도 모르는 아이를 내 손으로 사지로 밀어넣으라는 지시였다. 한 회장은 내 반응을 살피듯 가늘게 눈을 떴다.
왜 아끼는 놈인가? 아니면 자네가 직접 갈 텐가? 협박이었다. 장부를 들고 있는 나를 압박하기 위해 강준을 인질로 잡은 셈이었다. 나는 차갑게 웃으며 잔을 비웠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가장 뒤탈없는 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방을 나오자마자 나는 식은땀을 닦아냈다. 한 회장은 이미 나를 의심하고 있었다. 그리고 강준을 이용해 나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집무실에서 강준을 마주쳤다. 그는 복사기 옆에서 쭈그리고 앉아 찢어진 서류를 테이프로 붙이고 있었다. 최 비서가 내뱉은 가시돋친 말들에 상처받은 듯 그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차갑게 내뱉었다. 허리 펴. 직원이 기죽어 있는 꼴은 못 봐. 자존심이 없나? 돈이 없지? 그는 깜짝 놀라 일어서며 90도로 고개를 숙였다. 죄송하다며 시정하겠다는 그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고개를 들었을 때 마주친 그 눈빛. 비를 쫄딱 맞고 벌벌 떠는 강아지 같으면서도 그 깊은 곳에는 세상을 향한 증오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이 시계, 실장님 것이었나요? 그가 조심스럽게 품 안에서 그 은색 회중시계를 꺼냈다.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시계를 내밀며 말을 이었다. 기억나지 않는 제 아버지가 유일하게 남겨준 물건이라고 들었습니다. 보육원 원장님이 제 목에 걸려 있었다고. 그의 한마디는 내 가슴에 불화살처럼 날아와 꽂혔다. 확인이 필요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그를 안아줄 수는 없었다. 사방에 한 회장의 눈과 귀가 있었다. 나는 시계를 거칠게 낚아채 바닥으로 던져버렸다. 이런 쓰레기 같은 물건 가지고 다니며 감성 팔지 마. 여긴 일하는 곳이지 내 사연 듣는 곳이 아니야. 당장 꺼져. 강주는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나를 바라보다가 바닥에 떨어진 시계를 소중하게 주워들고 방을 나갔다. 그의 뒷모습이 멀어질 때 나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려쳤다. 진우였다. 내 아들 진우가 확실했다. 하지만 기쁨보다 공포가 앞섰다. 한 회장은 이미 이 아이가 내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우리 부자를 한꺼번에 파멸시키기 위한 함정을 파놓은 것이었다. 과연 나는 한 회장의 손에서 내 아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리고 강주는 자신을 버리고 이제는 괴물이 되어 나타난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때 내 휴대폰으로 의문의 사진 한 장이 도착했다. 20년 전 내가 진우를 보육원에 맡기던 그날 밤의 사진이었다. 누군가 20년 동안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의문의 사진 한 장에 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20년 전 그 어두웠던 보육원 앞에서의 내 뒷모습. 한태석 회장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나의 과거를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나를 충실한 사냥개로 키우기 위해 내 아들이라는 목줄을 쥐고 때를 기다려왔다. 강준이 이 회사에 신입비서로 들어온 것 역시 우연이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한 회장이 직접 설계한 정교한 덫이었다. 나는 미친 듯이 강준을 찾아 헤맸다. 하지만 강준은 이미 한 회장의 지시를 받고 외근을 나갔다는 보고를 받았다. 한 회장의 개인 차량을 정비소에서 찾아오라는 사소한 심부름이었지만 내 본능은 그것이 죽음으로 가는 초대장임을 직감했다. 나는 곧바로 내 차에 올라타 강준이 간다는 외곽 정비소로 향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다. 시야를 가리는 빗줄기 사이로 20년 전 아이를 버리던 그날의 환영이 겹쳐 보였다. 정비소로 향하는 국도는 험난했다. 한강변을 따라 이어지는 가파른 절벽도로. 나는 한 회장이 강준에게 맡긴 차량의 브레이크가
고장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한 회장은 늘 그런 식이었다. 자신을 위협하는 장부를 가진 나와 내 유일한 약점인 아들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사고를 기획한 것이다. 멀리서 한 회장의 검은색 세단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달리는 것이 보였다. 빗길에 미끄러지며 속도를 줄이지 못하는 차. 운전석에는 잔뜩 겁에 질린 강준이 핸들을 붙잡고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나는 가속 페달을 밟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안 돼, 진우야. 안 돼. 비명 같은 외침이 차 안을 가득 채웠다. 강준이 탄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대로 한강 지류의 깊은 웅덩이로 추락했다. 콰광하는 굉음과 함께 차는 순식간에 차가운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나는 차를 세우고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흙탕물 속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오직 내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손을 더듬었다. 수압 때문에 문은 열리지 않았고 나는 주변에 있던 돌덩이를 주워 창문을 깨부쉈다. 정신을 잃은 강준을 끌어올려 강가로 나왔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나는 차가운 바닥에 누워있는 강준의 가슴을 미친 듯이 압박했다. 일어나. 진우야, 제발 눈 좀 떠. 내 울부짖음이 빗소리에 묻혀 퍼져나갔다. 한참을 그렇게 사투를 벌였을까 강준이 쿨럭거리며 물을 토해냈다. 희미하게 눈을 뜨는 아이를 보며 나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그때였다.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 위로 흩어지며 강준의 오른쪽 이마 끝에 선명하게 박힌 흉터가 드러났다. 20년 전 철거 현장에서 떨어진 유리 파편에 맞아 깊게 패였던 그 상처. 돈이 없어 병원 대신 된장을 바르고 헝겊으로 묶어주며 밤새 울었던 그 아픈 기억이 내 눈앞에 실제하고 있었다. 의심할 여지 없는 내 아들 진우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이마를 어루만졌다. 하지만 감동의 재회는 짧았다. 멀리서 여러 대의 차량 불빛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한 회장의 사냥개들이 마무리를 하러 온 것이 분명했다. 나는 강준을 부축해 근처 낡은 창고 안으로 몸을 숨겼다. 실장님, 왜 저를? 강준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된 듯 멍한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그의 입을 막으며 낮게 속삭였다.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한 회장은 너를 죽이려 했어. 그리고 나도 죽이려 할 거야. 너와 나는 이제 한 배를 탔다. 강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품 안에서 젖어버린 그 회중시계를 다시 꺼내 들었다. 시계의 유리가 깨져 있었고 오르골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이 시계, 아버지가 절 버린 게 아니라 지키려 했던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왜 이제야 나타나서 저를 죽음으로 내모시는 건가요? 아이의 원망 섞인 질문에 나는 가슴이 도려나가는 것 같았다. 내가 성공을 위해 저지른 악행들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내 아들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아팠다. 하지만 지금은 사죄할 때가 아니었다. 놈들이 창고 문 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나는 강준의 어깨를 꽉 잡았다. 진우야, 아니 강준아.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 다만 이것만 기억해. 오늘 죽는 건 우리가 아니라 저 괴물 같은 한 회장이야. 나는 휴대폰을 꺼내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 회장의 비밀장부, 그리고 방금 일어난 살인교사 미수 사건의 블랙박스 영상이 내 클라우드에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다. 나는 한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 회장님, 사냥개가 주인을 물 준비가 끝났습니다. 당신이 방금 저지른 짓, 온 세상이 보게 될 겁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 회장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비릿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정 실장, 내가 아들을 찾더니 감상적으로 변했군. 그 창고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 것 같나? 그 순간 창고 주위로 휘발유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놈들은 우리를 산채로 태워 죽일 작정이었다. 강준의 눈에 공포가 서렸다. 나는 강준의 손을 꼭 잡았다. 20년 전 놓쳐버렸던 그 작은 손을 이번에는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과연 우리는 이 불지옥 속에서 살아남아 한 회장의 목을 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대로 잔혹한 운명의 끝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창고 벽 틈새로 들이치는 휘발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한 회장은 잔인했습니다. 사고사로 위장하는 것에 실패하자 이제는 아예 흔적도 남기지 않고 우리 부자를 지워버릴 작정이었죠. 밖에서는 라이터 켜는 소리와 함께 다 태워버려라는 최 비서의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아니 실장님, 우리 여기서 죽는 건가요? 강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나를 실장님이라 부르다가도 본능적으로 부모를 찾는 아이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20년 전 차가운 보육원 앞에 두고 돌아설 때도 이 아이는 이렇게 떨고 있었을까요? 나는 강준의 젖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니, 진우야. 절대로 안 죽어. 아빠가 이번엔 절대로 너 혼자 두지 않아. 진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빠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에 아이는 숨을 멈춘 듯 했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창고 밖에서 던져진 화염병이 바닥에 닿자마자 붉은 불꽃이 휘발유를 타고 무섭게 번져나갔습니다. 순식간에 창고 안은 검은 연기와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았습니다. 정면 입구는 이미 불길이 치솟아 나갈 수 없었습니다. 나는 창고 뒤편, 낡은 환풍기 근처의 벽면을 살폈습니다. 부식된 판넬을 몸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쿵, 쿵. 어깨가 부서질 것 같은 통증이 밀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 몸 하나 망가지는 건 상관없었습니다. 오직 내 아들, 이 아이만큼은 이 지옥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진우야, 이쪽으로. 와, 어서. 마침내 판넬이 뜯겨나가며 성인 한 명이 겨우 빠져나갈 틈이 생겼습니다. 나는 진우를 먼저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뒤이어 내가 빠져나가려는 순간 불길에 달궈진 철골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며 내 다리를 덮쳤습니다. 으악!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타들어가는 통증과 함께 몸이 바닥에 박혔습니다. 진우가 밖에서 울부짖으며 내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아빠, 아빠, 제 손 잡으세요. 안 돼요. 혼자 못 가요. 진우야, 어서 도망쳐. 가서 내가 내 아들인 걸 증명해. 나는 품 안에서 방수팩에 넣어둔 USB 하나를 꺼내 진우에게 던졌습니다. 한 회장의 모든 치부가 담긴 비밀장부 원본과 조금 전에 살인 교사 녹취가 담긴 증거였습니다. 진우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차갑게 소리쳤습니다. 이게 아빠가 너한테 주는 마지막 숙제야. 이거 가지고 경찰서로 가. 가서 한태석 그 인간 끝내버려. 그게 내가 사는 길이야. 진우를 억지로 밀어내고 나는 무너진 더미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폐부를 찔러왔습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래도 아이는 살렸어. 그렇게 의식을 잃어가던 찰나 강렬한 파열음과 함께 창고 외벽이 통째로 뜯겨나갔습니다. 정 실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나를 구하러 온 건 뜻밖에도 내가 미리 매수해 두었던 정보팀 요원들이었습니다.
한 회장의 뒤를 캐기 위해 심어두었던 나의 마지막 보험이었죠. 나는 극적으로 구조되어 응급차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내 손을 놓지 않은 채 오열하는 진우가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 나는 의식이 가물거리는 와중에도 진우의 이마를 보았습니다. 피와 그 흐름으로 엉망이 된 그 이마의 흉터. 20년 전 내가 남긴 그 상처가 이제는 우리를 다시 묶어주는 훈장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강그룹의 한태석 회장이 신입 비서를 살해하려 했다는 블랙박스 영상과 수조원대 비자금 장부가 실시간으로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병실 TV를 통해 포승줄에 묶여 검찰청으로 끌려가는 한 회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누명을 쓴 거다. 정 실장이 꾸민 짓이다. 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민심은 돌아선 뒤였습니다. 나는 병실 침대에 몸을 기댄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한 회장이 검찰청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군중 속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사람이야? 고아인 청년을 이용해 먹고 죽이려고 해? 계란과 밀가루가 한 회장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20년 동안 신처럼 군림하던 남자가 단 하룻밤 만에 가장 비천한 범죄자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참교육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진우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 회장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하지만 끝내 갖지 못했던 비밀장부의 암호가 담긴 유일한 열쇠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아빠, 그 사람이 아빠를 보고 싶대요. 검찰 면회실에서 기다리고 있답니다. 나는 진우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한태석, 당신이 쌓아 올린 그 거대한 성벽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과연 면회실에서 마주한 한 회장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그리고 나는 그에게 어떤 마지막 인사를 건넬까요? 이제 이 지독한 전쟁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검찰청 면회실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한태석 회장의 몰골은 처참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수척한 얼굴, 정갈하게 빗어 넘겼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그가 가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수천만 원짜리 맞춤 정장 대신 푸른색 수의가 입혀져 있었다. 나는 진우가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 그를 차갑게 응시했다. 한 회장은 나를 보자마자 미친 사람처럼 유리벽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정태수, 내가 감히 나를 이 지옥에 쳐넣어? 내가 너한테 베푼 은혜가 얼마인데 그깟 고아 새끼 하나 죽이려 한 게 뭐가 대수라고. 그의 입에서 나온 은혜라는 단어에 나는 비릿한 실소를 흘렸다. 10년 동안 그가 나에게 준 것은 은혜가 아니라 사냥개에게 던져주는 썩은 고기였다는 것을 그는 여전히 모르고 있었다. 나는 마이크를 들고 낮게 응조렸다. 은혜? 당신이 내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나를 협박하고 20년 동안 우리 부자를 갈라놓은 게 은혜입니까? 당신은 내 충성심을 산 게 아니라 내 증오를 키웠던 거야. 뭐라고? 증오? 내 놈이 장부를 빼돌리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그 장부 어디 있어? 당장 내놔. 나는 옆에 서 있는 진우의 손을 꼭 잡았다. 진우는 두려움 없는 눈빛으로 한 회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장부는 이미 검찰총장 직속 특별수사팀에 넘겼습니다. 당신이 뇌물을 먹인 라인들까지 전부 포함해서 말이죠. 이제 당신을 도와줄 사람은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니, 당신이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던 정계 거물들이 이제는 당신 입을 막으려고 안달이 나 있더군요. 한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다.
자신이 믿었던 권력의 네트워크가 오히려 자신을 옥죄는 올가미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나는 한 회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것은 돈도 권력도 아닌 자신이 평생 쓰레기라고 무시했던 밑바닥 사람들에게 비참하게 짓밟히는 것이었다. 아, 참. 한 회장님. 당신이 차명으로 빼돌린 해외 계좌들 말입니다. 그것도 제가 어제부로 전부 동결시켰습니다. 당신의 전 재산은 국고로 환수될 겁니다. 당신 아들놈이 도박으로 날린 빚은 이제 사채업자들이 알아서 받아내겠죠. 당신 가문은 이제 끝났습니다. 한 회장은 거품을 물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교도관들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처박혔다. 나는 그 비참한 꼴을 보며 20년 전 내가 겪었던 수모를 떠올렸다. 아이의 병원비 몇만 원이 없어 무릎을 꿇고 빌던 나를 구두발로 걷어찼던 세상의 냉대. 그 배후에는 철거촌을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빌딩을 세우려던 한 회장의 탐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온전히 되갚아준 셈이었다. 면회실을 나오자 진우가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아빠, 이제 정말 다 끝난 건가요? 나는 진우의 이마에 남은 흉터를 어루만졌다. 수술 자국이 선명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겨야 할 치부가 아니었다. 그래, 이제 끝났다. 사냥개 정태수는 죽었어. 이제는 그냥 내 아빠로 살 거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았다. 한 회장의 추락과 함께 한강그룹은 공중분해되었고 나는 전략기획실장으로서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나 역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했다. 비록 제보자로서 참작은 되겠지만 지난 10년 동안 한 회장의 손발이 되어 저지른 더러운 일들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만 했다. 진우야, 아빠도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이번에는 널 버리고 가는 게 아니야. 죄를 씻고 당당하게 내 앞에 서기 위해서 가는 거다. 진우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진우에게 내가 모아두었던 작은 재산과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식당의 열쇠를 건네주었다. 20년 전 시계를 건네주며 떠났던 그때와는 달랐다. 이번에는 약속이 아니라 확신을 주고 떠나는 길이었다. 법정으로 향하는 날 나는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당당히 고개를 들었다. 사람들은 나를 한강그룹의 내부 고발자 혹은 악마의 신복이라 부르며 손가락질했지만 상관없었다. 군중 속에서 나를 향해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며 미소 짓는 내 아들 진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2년 뒤 나는 출소했다. 교도소 문을 나서자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심장은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저 멀리 낡은 트럭 한 대가 서 있었다. 그 트럭 위에는 진운의 국밥이라는 투박한 간판이 적혀 있었다. 운전석에서 내린 진우가 나를 향해 달려와 덥석 안겼다. 아이에게서 배어나오는 고소한 육수 냄새가 그 어떤 명품 향수보다 향기롭게 느껴졌다. 아빠, 배고프지? 내가 오늘 소고기 듬뿍 넣고 국 끓여놨어. 어서 가자. 진우의 차를 타고 달리며 나는 한강의 노을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저 물줄기에 몸을 던지고 싶을 만큼 절망적이었고 또 한때는 저 물을 다 마실 만큼 탐욕스러웠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화려한 고층 빌딩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먹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라는 것을. 나는 진우의 손을 꼭 잡았다. 20년 만에 되찾은 내 아들, 그리고 평범한 아버지로서의 삶. 나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회장이 된 기분이었다. 내 인생이라는 제국의 유일한 주인으로서 말이다. 아빠, 국 식는다니까. 얼른 먹어.
진우의 재촉에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 뚝배기 안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고기 국밥. 20년 전 아이를 떼어놓고 돌아설 때 내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던 피눈물보다 훨씬 뜨겁고 진한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다. 나는 국물 한 술을 입에 넣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온기가 온몸의 신경으로 퍼져나갔다. 화려한 한강그룹 본사 회의실에서 수천억 원의 계약서를 넘기던 시절엔 느껴보지 못한 포만감이었다. 그때는 밥을 먹어도 늘 허기가 졌다. 돈을 벌어도 권력을 쥐어도 채워지지 않던 그 거대한 구멍이 이제야 비로소 메워지는 기분이었다. 어때? 내가 만든 국밥 회장님이 먹던 사내진미보다 낫지? 진우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내 앞접시에 고기를 듬뿍 덜어주었다. 나는 껄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은 무슨, 이제 그냥 내 국밥집 주방 보조 정태수다. 근데 진우야, 너 국물간이 아주 기가 막히다. 누구 닮아서 이렇게 손재주가 좋아? 누구긴 우리 아빠 닮았지. 아빠도 옛날에 노가다 뛸 때 반장님들이 아빠가 끓인 라면이 제일 맛있다고 했다며. 우리는 마주 앉아 낄낄거리며 밥그릇을 비워냈다. 식당 벽면에는 낡은 은색 회중시계가 액자에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비록 유리는 깨지고 태엽은 멈춰 더 이상 오르골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그 시계는 우리 부자가 다시 만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고귀한 훈장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한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한때는 저 화려한 불빛들 중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세상을 증오했고 또 한때는 저 불빛들을 모두 발밑에 두려고 괴물이 되었던 곳이다. 하지만 이제 내 곁에는 나를 향해 환하게 웃어주는 아들이 있었다. 진우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내 어깨를 툭 쳤다. 아빠, 나 궁금한 거 있어. 뭔데? 그때 창구 불길 속에서 나 먼저 밀어낼 때. 솔직히 무서웠지? 나만 살리고 아빠는 죽으려고 했던 거잖아. 나는 잠시 멈칫하다가 진우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다. 무서웠지. 근데 진우야, 아빠들은 다 그래.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게 눈앞에 있으면 무서운 것도 잊어버리는 법이거든. 20년 전에 널 보육원 앞에 두고 올 때 아빠 심장은 이미 그때 한 번 죽었었어. 그래서 다시는 널 잃고 싶지 않았던 거야. 진우는 대답 대신 내 손을 꼭 잡았다. 투박하고 거칠어진 내 손과 이제는 든든하게 굵어진 아들의 손이 하나로 겹쳐졌다. 아빠, 나 이마 흉터 수술 안 할래. 진우의 갑작스러운 말에 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왜? 아빠가 돈 많이 모아놨어. 제일 좋은 병원 가서 말끔하게 지워줄 수 있어. 아니, 이거 지우면 아빠가 나 찾아낸 증거가 없어지잖아. 나한테는 이게 아빠 사랑의 증표야. 가끔 거울 보면서 이 흉터 보면 아빠가 나 살리려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던 거 생각나서 마음이 든든해져. 아이의 속 깊은 말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나는 아들을 끌어안았다. 20년의 세월, 그 지독했던 가난과 배신, 피눈물 나는 복수의 시간들이 이 따뜻한 포옹 한 번에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저 멀리 한강 다리 위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붉게 물든 노을이 우리 부자의 등 뒤를 따뜻하게 비췄다. 한 회장은 감옥에서 평생 나오지 못할 것이고 그의 제국은 무너졌지만 나는 이제야 진짜 제국을 가졌다. 내 이름을 부르고 내 밥을 챙겨주고 내 손을 잡아주는 아들이 있는 이 작고 소박한 일상이라는 제국 말이다. 아빠, 내일은 시장 같이 가자. 내일은 특별 메뉴로 갈비탕 할 거야. 그래, 우리 아들. 아빠가 뼈 골라내는 건 자신 있다. 우리는 노을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20년 전 그 차가웠던 겨울밤은 가고 이제 우리 앞에는 영원히 지지 않을 따뜻한 봄날만 가득할 것이다. 에필로그. 한강그룹의 몰락 이후 대한민국은 한동안 시끄러웠다. 하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정태수 실장과 신입 비서 강준의 이야기는 점점 잊혀갔다. 다만 신림동 어느 골목길에는 아주 특별한 국밥집이 하나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곳의 주인은 이마에 흉터가 있는 잘생긴 청년과 인상 좋은 중년 남자인데 그들은 손님이 오면 항상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 어서 오세요. 배 많이 고프시죠?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말아드릴게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세상 그 어떤 진미보다 깊은 정성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밥 한 그릇에 담긴 사랑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